자, 안녕하십니까. 통계학 5주차입니다. 제 4장에 나오는 데이터의 수집과 표본 추출 보는데 5주차에서는 그 4장하고 5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하고 지금 중간시험이 좀 다가오니까 중간시험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시험 범위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주차의 시험을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7주차에 공부하신 내용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험의 유형은 물론 이제 계산 문제에도 일부 포함되겠죠. 우리가 수치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을 갖다 공부했으니까 계산 문제도 들어갈 것이고 또 객관식 문제도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개념 물어보는 문제. 물론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셔야 또 내용을 정리해 놓으셔야 일일이 책을 찾지 않고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미 공지한 것처럼 평가 방법은 그 절대 평가로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서울대만큼은 점수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서울대학교가 졸업생의 70%가 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정도만큼은 점수를 갖다 배분할 거니까 편하게 준비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데이터 컬렉션, 그 다음에 표본 추출해가지고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도 실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고 조사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직면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통계학을 공부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겠죠.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 방법. 자, 조사 방법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설문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이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공부해 놓으시면 당장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사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능수능란하게 조사하고 성과를 얻으려면 미리 배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했던 얘기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뒤에 가면 또 반복됩니다. 이 그림.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데이터를 갖다가 정보로 변환시키는 방법론이 바로 통계학이라고 그랬죠. 자,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시키는 또는 변환시키는 방법론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실 게 이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데이터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미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나온 데이터도 있지만 데이터를 갖다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어디서 구해지나, 또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되는가 하는 거, 또 데이터가 정확하다. 데이터가 정확해야만 분석 결과도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하는가 하는 문제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가. 실제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조사한 내용 가지고 통계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한 내용 보게 되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는 우리가 이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래 데이터라고 하는 게 모집단의 부분 집합이 데이터 아닙니까? 그럼 과연 그 데이터가 모집단을 갖다가 충분히 대표하는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데이터와 관련된 질문들이고, 자, 이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통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를 갖다 수집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세 가지 방법이 보통 언급됩니다. 세 가지 방법,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거예요. 세 가지 방법,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문조사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질문지법이 있고요. 또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방법.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관찰법이라고 하는 거죠. 직접 관측을 합니다. 직접 관측을 한다. 우리가 근데 뭐 경영학이나 이런 경우에도 뭐 인사고과하거나 아니면 직무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직무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 수행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고 관찰한 내용 가지고 이제 직무 분석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그 사람에게 설문지를 주어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준 다음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해보는 방법. 아니면 그 사람을 앞에 놓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죠. 면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면접을 할 때도 미리 만들어진 질문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해갖고 보통 이제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 이제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험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로서 실험 경제학 이런 분야가 나오죠. 여러분들은 그 행동 경제학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론이 대부분 다 뭐예요? 자,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이론들입니다. 가지고 특히 그 행동 경제학과 관련해 가지고도 인하대학교도 경제학과에 행동 경제학 과목이 있죠. 아마 정세은 교수가 행동 경제학을 갖다 할 텐데, 그와 함께 이제 또 실험 경제학이라는 것도 새로운 분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 나온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도 교재로 썼던 책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은 경제학 원론이에요. 근데 책을 쓴 사람이 3명이 젊은 사람이 쓴 건데 새로 나온 책입니다. 이제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3명이 이름이 뭐냐면 에이스 모글루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에이스 모글루 해가지고 MIT 대학의 교수인데 이 사람은 아마 이제 조만간 노벨상 탈 사람입니다. 지금 40대 후반 50대 초반쯤 됐을 겁니다. 그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이스 모글루 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보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자, 또 한 명은 지금 MIT 대학의 에이스 모글루예요. 또 한 명은 하버드 대학의 레입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레입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사람도 이제 역시 인정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 존 리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존 리스트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미 나이는 얼마 안 됐습니다.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아직은 안 됐지만. 근데 이 사람은 어디냐?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 뭔가 조합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미 경제학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MIT하고 하버드는 주로 뭐예요? 케인스학파의 놀이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MIT하고 하버드는 케인스학파.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은 뭐예요? 시카고 대학은 통화주의의 본산이죠. 그렇게 해갖고 조합이 안 되는 세 사람이 책을 같이 쓴 겁니다. 가지고 새로 나온 그 책에는 지금까지는 거의 뭐 언급되지 않던 경제학 원론인데 행동 경제학이라는 챕터도 별도로 있고, 또 실험 경제학이라는 챕터가 별도로 있어요. 또 가지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들 많이 새롭게 언급하고 있는데 기존의 경제학 책에는 안 나오던 것들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실험 경제학을 아예 한 챕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리스트인데, 아마 그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사이트 들어가서 존 리스트 검색하면 기사 꽤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조선일보에서 직접 찾아가지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그 조선일보에서 매주 토요일 날 나오는 위클리 비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섹션, 특별한 섹션이 있는데 위클리 비즈, 그건 돈 별도로 내야 볼 수 있는 신문이에요. 기존의 독자라고 하더라도 그 돈은 별도로 내야 되는 건데, 위클리 비즈 해가지고 그동안 행동경제학자들 뭐 아니면 기타 실험경제학자들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한 기사가 꽤 있는데 상당히 가치 있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험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또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심리학자들 또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이 함께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해가지고 그동안 몰랐던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몰랐던 그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밝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실험을 해요. 예컨대 사람들을 갖다가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두 그룹에 대해서 예컨대 뭐예요? 상황을 부여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합니다.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고 또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실험도 과거에는 원래 실험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자연과학에서나 실험이 있지, 자연과학에서,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근데 지금은 실험이라고 하는 게 아주 폭넓게 쓰이고 있고 앞으로 이게 큰 흐름이 될 것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경제학 체계를 갖다 구축하기 위해서 실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서베이가 나왔는데, 서베이가 바로 질문지법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많이 쓰는 거니까 서베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다. 그럼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고, 사람을 직접 앞에 놓고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질문지법하고 면접법 다 합쳐가지고 서베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갤럽 여론조사라든가, 또 선거 전에 하는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있죠. 그 선거 전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거의 매일같이 여론조사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확인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 분야에서는 주로 이제 마케팅 서베이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 조사해가지고 자, 시장 조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죠. 그래야만이 많이 팔리니까 그 마케팅 서베이를 합니다. 우리가 서베이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근데 질문지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100명한테 질문지를 돌렸는데 돌아온 게 10개밖에 안 된다. 그 분석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서베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응답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스폰스 레이트, 응답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서베이의 모수가 됩니다. 만약에 응답률이 낮은 경우라면 뭐요? 응답률이 낮은 경우라면 그걸 분석해봤자 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낮다고 하면 자, 통계 분석을 해봤자 결과를 갖다가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응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응답률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죠? 뭔가 사례를 합니다. 뭔가 사례를 해야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요새 많이 쓰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간단한 질문들 하는 거니까 큰 거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많이 주는 게 바로 스타벅스 이모티콘 많이 보냅니다. 기프티콘.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응답해주면 주는 거죠. 응답률이 높아집니다. 그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응답률이 높아져요. 나중에 혹시 서베이 할 기회가 있으면 뭔가 혹할 만한 걸 제시하면은 응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베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앞에 놓고 직접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화 걸어서 인터뷰하는 방법도 있죠. 그다음에 질문지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종이로 만들어서 또 돌리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자, 이메일 이용해 가지고 서베이 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 가지 그 컴퓨터 포털 프로그램에도 그 질문지 만들어 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자, 이런 그 메뉴가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서베이라고 하는 거 봐주시고요. 자, 서베이가 바로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로 물어보든 개인 앞에 놓고 물어보든 우편으로 보낸 다음에 체크하든 간에 다 질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지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런 조사하려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서는 그 질문지를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지 설계할 때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지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합니다. 길면 응답하기 싫어요. 가능한 한 짧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짧아야 돼요.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서술되어야 합니다. 또 질문을 이해할 수 없게 어렵게 만든다. 그럼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못하죠. 또 한 가지, 응답자가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구 통계학적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인구 통계학적 질문들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자기 일이니까 자기와 관련된 거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질문에 쉽게 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양자 택일형 질문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아니오 같은 양자 택일형 질문 아니면 선다식 질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갖다가 넷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하는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해야 그만큼 조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질문들은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것들도 비교적 세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도하는 질문 사용은 가급적이면 피한다. 어떤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질문,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피한다는 것도 한 가지 원칙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전에 테스트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문지를 만든 다음에도 사전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과거에 이제
그 중요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연구를 위해서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테스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 한번 질문지를 읽어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아우성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요. 답답해요. 뭐. 질문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 의견 들어본 다음에 질문지를 갖다 대폭 수정해가지고 조사한 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문지를 사전에 꼭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지를 준비할 때부터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앞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 방법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질문지를 준비해야 돼요. 자, 수집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질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의도한 대로 의도한 결론을 갖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질문지 설계의 원칙입니다. 대답하기 쉽게 쉬운 질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신문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그 인하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교수 몇 분이 옛날에 이제 한자를 배웠으니까 한자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한자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해가지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질문지를 갖다 만들어서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지를 만들어서 돌렸는데 그 질문지 중에 엉뚱한 답이 꽤 나온 거예요. 엉뚱한 답이 꽤 나왔는데 예컨대 이런 질문입니다. 삼강오륜에 대해서 나열하라. 삼강이 뭐고 오륜이 뭐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삼강이 뭐냐 했더니 나온 답 중에 꽤 있었어요. 이게 삼강이 뭐냐 그랬더니 압록강, 한강, 낙동강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륜 하니까는 5개 대륙, 아시아, 그 다음에 미주 대륙, 유럽, 또 아프리카 대륙 해갖고 오륜 해가지고 이걸 답을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답이 나왔을까요? 그 답을 한 학생이 진짜 삼강 오륜이 뭔지 몰라가지고 답했을까요? 아니죠. 장난친 거죠. 근데 장난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이 교수가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문에까지 그 외부에 있는 일간지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교 망신시켰다고 해가지고 그 교수는 꽤 욕을 먹었는데 장난친 겁니다. 그런 것들은 빼고 해야죠. 그렇죠? 빼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질문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들면은 그 질문지는 빼놓고 나머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요 질문지 설계의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샘플링입니다.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샘플링.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얘기했지만 통계적 추론. 자, 추론 통계학에서 하게 되는 게 통계적 추론인데 통계적 추론이 표본을 가지고 자, 모집단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본에서 얻어진 통계량을 가지고 표본에서 계산된 통계량을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통계적 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집단의 부분집합이 바로 표본이라고 그랬죠. 모집단의 부분집합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부분집합이 되는 게 바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표본을 잘 추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는 먼저 비용도 고려해야 돼요. 코스트도. 우리가 전수조사하면 제일 정확하죠. 전수조사하면 제일 정확한데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비용이 엄청나고 그걸 분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양한 통계 기법이 개발돼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데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비용이 있습니다. 예컨대 1억 명의 TV 시청자가 있는데 1억 명은 어떻게 다 조사해요? 그 중에서 100명을 선택해가지고 인터뷰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덜 들죠.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실용성이 있습니다. 실용성, practicality. 근데 우리가 자동차 가지고 충돌 실험하죠. 충돌 실험을 했을 때 그러면 생산된 모든 자동차를 가지고 충돌 실험을 하나요? 아니죠. 한두 대만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 실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부분집합을 선택하는 표본 추출. 이 표본 추출은 일단 첫 번째 비용하고 다음에 두 번째 실용성.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표본 추출이 이루어지고
자, 표본을 가지고 조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고자 하는 이런 작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본 추출할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언급되어 있죠. 목표 모집단, 타겟 파퓰레이션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통계적 추론을 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표 모집단. 근데 그럼 실제로 표본 추출을 한 모집단이 있겠죠. 자, 표본 추출을 한 모집단이 있는데 당연히 두 가지는 유사하거나 똑같아야 돼요. 목표 모집단하고 표본 추출 모집단이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집단, 목표 모집단하고 실제로 표본을 추출하는 모집단이 유사하거나 같아야만 자, 표본에서 얻어진 표본 통계량이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꼭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많은 경우에 유명한 여론조사들이 꽤 있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목표 모집단과 표본 추출 모집단이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1936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통계학 교과서마다 다 나오는 예 중에 하나예요. 1936년입니다. 대공황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그 시기에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사에서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갖다 하려면은 목표 모집단은 누구예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아니에요. 그렇죠.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가 목표 모집단이죠. 근데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에서는 표본을 어떻게 추출했느냐 하면 표본을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구독자 명단하고 전화번호부로부터 1000만 명의 표본을 추출한 거예요.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구독자 명단 또 전화번호부로부터 1000만 명의 표본을 추출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936년입니다. 1936년 한국 같은 경우에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죠. 그 당시 잡지를 본다. 그 당시 잡지를 구독한다. 전화가 있다. 누굴까요? 유권자예요. 모든 유권자가 다 잡지도 볼 수 있고 전화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표 모집단은 뭐예요? 모든 유권자, 투표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가 목표 모집단이지만 실제로 표본 추출을 행한 모집단은 바로 뭐예요? 평균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평균보다 부유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또 응답한 사람은 1000만 명의 표본을 추출했지만 실제로 응답한 사람은 몇 명이냐? 230만 명이에요. 응답률도 매우 낮죠. 응답률도 매우 낮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표본을 갖다 우리가 자기 선택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기 선택 표본.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상만이 선택되는 표본이에요. 관심 있는 대상.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보이는, 생각해 보세요.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대충 농사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선택 표본이라고 하는 게 셀프 셀렉티드 샘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이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상만 선택되는 그런 표본을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럴 때 편의가 있죠. 편의라고 합니다. 편의. 영어로는 이걸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바이어스. 바이어스. 편차와 비슷한 거예요. 편차 비슷하게 이제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는 뭐냐? 예측에 실패한 거죠. 예측에 실패해가지고 원래 루즈벨트가 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 겁니다. 되게 그 평균보다 부유한 사람들은 뭐예요? 중산층 이상이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공화당을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죠. 그래서 예측에 실패해가지고 결과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승리를 갖다 거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승리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목표 모집단과 표본 추출 모집단이 일치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됩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응답률이 매우 낮다는 거죠. 1000만 명한테 물어봤는데 대답한 사람은 230만 명이다 하면은 뭐 응답률이 매우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의 표본을 또 뭐라고 한다? 자기 선택 표본이라고 한다는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본을 셀프 셀렉티드 샘플, 자기 선택 표본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기 선택 표본. 자, 다음은 그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샘플링 플랜 해가지고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 자, 표본이 모집단으로부터 어떻게 추출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그 표본 추출 방법이 자, 단순 임의. 자, 임의라는 말을 쓰는데 그 임의라는 말은 확률적이라는 얘기예요. 랜덤. 랜덤이라는 말을 갖다가 임의라고 번역합니다. 랜덤하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한다. 근데 이제 심플입니다. 단순 임의 표본 추출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층화 임의 표본 추출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층화해가지고 스트레이티파이브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군집 표본 추출법이 있습니다. 군집 클러스터 샘플링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케팅 조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보통 뭐 7가지, 8가지 정도 방법들 많이 제시하고 한데 자, 이런 방법들 많이 씁니다. 특히 여론조사하거나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1, 2, 3번 세 가지예요. 그중에 첫 번째 단순 임의 표본 추출법. 글자 그대로 뭐예요? 모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아무나. 무작위. 랜덤하게. 임의로. 아주 단순하게. 임의로. 랜덤하게.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단순 임의 표본이라고 할 때는 자, 동일한 표본 크기를 가지는 모든 가능한 표본이 선택될 가능성이 동일합니다. 자, 동일한 표본 크기를 가지는 모든 가능한 표본이 선택될 가능성이 동일한 방식으로 선정된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있죠. 자, 통계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모든 이름을 담아서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모자에 집어넣어요. 그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그럼 3개를 그냥 뽑는 거예요. 뭐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남학생 여학생 구분하지 않고 뭐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담은 쪽지를 갖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무조건 3개 뽑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자, 3개의 이름을 가진 표본들 각각 하나의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동일하지 언제나.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니까. 자, 3개의 이름을 가지는 표본들 각각이 하나의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동일합니다. 이런 식의 샘플링을 단순 임의 표본이라고 그래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그냥 뽑는 거예요. 단순 임의 표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모집단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다. 모집단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라면은 뭐요? 이렇게 표본 샘플링을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집단이라는 게 그렇게 동질적인가요? 아니죠. 더더구나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는 뭐요?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다 견해가 달라요. 지금도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연령대별로,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이게 바로 단순 임의 표본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집단이 동질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표본 추출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근데 만약에 모집단이 그렇지 않다면 뭐요? 문제가 있죠, 좀. 그래서 단순 임의 표본입니다. 여기 한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뭐 소득세 환불권에 대한 임의 표본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소득세를 갖다 환불해주는 이런 것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그럼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가 정확하게 구해지죠.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비용 같은 거 다 공제할 거 공제한 다음에 텍스 베이스가 나오면 그 텍스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9%, 18%, 27%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거두는데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냥 원천징수하잖아요. 내가 매월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급여에서 세금 띄고 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띄워주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될 세금하고 뭐요? 이미 낸 세금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죠. 내야 할 세금 중에서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낸 세금보다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고 하면은 뭐요? 자, 종합소득세 신고한 다음에 곧바로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각자 알아서. 여기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득세를 환불해주는 이런 건이 있어요. 그래서 1000개의 소득세 환불권 중에서 임의로, 자, 임의입니다. 임의로, 자, 40개 소득세 환불권의 표본을 추출했어요. 1000개 환불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개 소득세 환불권을 갖다가 표본을 추출했다. 뭐 단순하죠. 그냥 단순하게 뭐요? 소득세를 환불해 준 건이에요. 그 중에서 40개 추출했다. 아무 문제 없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 일양 분포라고 해서 가장 단순한 분포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분포. 자, 뭐 직사각형 분포라고도 하고 일양 분포. 뒤에 가면 볼 건데 직사각형 분포라고도 하고 일양 분포라고도 하는데 바로 일양 분포를 사용하는 난수 생성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데이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할 때 이제 명령어가 그래요. 명령어가 데이터 어널리시스 한 다음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게 되면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런 데이터 수집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샘플링 방법은 층화. 좀 나누는 거예요. 층화 임의 표본 추출법. 자, 실제로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는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할 때는 남자냐 여자냐, 지역이 어디냐, 직업이 뭐냐, 연령대가 얼마냐, 이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별히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다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맞게 모집단을 나눠요. 가지고 나눠진 여러 모집단으로부터 골고루 추출하는 겁니다. 연령대도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만큼, 또 중간 나이로부터 얼마만큼,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만큼, 또 남자 중에서 얼마, 여자 중에서 얼마, 또 직업에 따라 여러 직업이 있을 때 그 직업 중에서 얼마씩, 이런 식으로 추출하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층화 임의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뭐 현실적인 상황을 많이 반영한 거죠. 그 단순 임의 표본 추출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샘플링이 이루어지겠죠. 의미 있게. 그래서 층화라고 할 때는 모집단을 몇 개의 집합으로 나눠요. 모집단을 상호 배타적인 집합, 이걸 층이라고 합니다. 상호 배타적인 집합으로 분리한 다음에 각 집합으로부터는 뭐예요? 단순 임의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단순 임의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다 합쳐요. 합친 다음에 구성되는 표본이 층화 임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기준을 갖다가 세 가지를 제시했죠. 스트라타라고 합니다. 스트라타. 자, 스트라타 1은 젠더예요. 메일, 피메일. 자, 스트라타 2는 에이지입니다. 자, 20살 이하, 20, 30, 31, 40, 41, 50 이런 식으로 60 이상. 그 다음에 오큐페이션, 자, 직업입니다. 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나누죠. 전문직이냐 아니면 클러리칼, 사무직이냐 아니면 블루칼라냐 기타냐 이런 식으로 나눠요. 나눈 다음에 각각의 층들로부터 단순 임의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친 다음에 표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층화 임의 표본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 전체는 물론이고 층 내에 대한 추론도 가능하죠. 모집단 전체는 물론이고 층 내에 대한 추론도 가능합니다. 또 층 간 비교도 되겠죠. 연령대별로 비교할 수도 있고 남녀별로 비교할 수도 있고 직업별로 비교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층화 임의 표본 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갖다가 이제 층들로 분류합니다. 층들로 분류한 다음에 그다음에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층에 대해서 단순 임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인컴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비율 나옵니다. 프로포션, 퍼플레이션 프로포션 나오고, 샘플 사이즈를 갖다 이제 해서 400개를 하고 1000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400명의 표본을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각 소득계층별로 할당된 크기의 표본을
각 소득 계층별로 할당이라는 게 그 소득 계층별로 할당이라고 했는데 할당은 어떻게 나눌까요? 주로 인구 비례죠. 인구 비례로 나누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25, 40, 3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할당된 크기의 표본을 단순 임의 표본 추출법으로 추출하는 겁니다. 각각의 계층 내에서 단순 임의 표본 추출법으로. 그다음에 근데 1000개의 표본을 추출하고자 할 때는 역시 각 소득 계층별로 할당된 크기의 표본을 단순 임의 표본법으로 추출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층화, 임의 표본 추출법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가 군집입니다. 클러스터, 군집 표본 추출법. 이건 이제 그룹들 또는 군집들의 단순 임의 표본이에요. 그룹들 또는 군집들의 단순 임의 표본.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원소들을 모두 나열하기 어려워요. 자, 모집단의 원소들을 모두 나열하기 어렵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있죠. 또는 모집단의 원소들이, 모집단의 요인들이 지리적으로 널리 흩어져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군집 표본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연간 평균 가구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 추출을 한다. 서울의 연간 평균 가구 소득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서울을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눠요. 자, 서울의 각 블록을 갖다가 하나의 군집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군집으로 나타난 다음에 그 군집 중에 하나를 갖다가 임의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블록을 하나의 군집으로 나타난 다음에 뭐요? 그 여러 개의 군집 중에서 하나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임의 추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군집을 추출한 다음에 추출된 군집에 대해서 단순 임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갖다가 군집 표본 추출법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모집단의 원소를 모두 나열하기 어려운 경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또 모집단의 원들이 지리적으로 널리 흩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군집 표본 추출법입니다. 자, 다음에 볼 것이 이게 특히 중요하죠. 자, 표본의 수는 얼마로 할 것인가? 샘플 사이즈입니다. 표본의 수. 자, 표본이 많을수록 좋죠. 근데 표본이 많을수록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표본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분석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딱 적절한 표본 크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수식으로도 계산합니다. 적정한 표본이 얼마냐. 그런데 우리가 표본 수를 갖다가 스몰 n으로 표시했죠. 그럼 뒤에 가면 여러 가지 모형 중에 n이 포함되는데, 그 포함되는 그 관계식에서 n이 얼마인가 이걸 거꾸로 구하는 거예요. n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거꾸로 구하면 n이 나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표본 크기가 클수록 통계적 추론의 정확도는 당연히 증가하죠. 자,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통계적 추론의 정확도는 더 증가한다. 그래서 자, 표본 추정치가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에 더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본 크기가 클수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본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통계적 추론의 정확도는 증가한다. 자, 다음엔 그 표본 오차하고 비표본 오차에 대해서 개념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차입니다. 오차인데 표본 오차가 있고 비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자, 관측치들의 표본이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될 때, 자, 샘플링입니다. 자, 샘플링하는 경우 두 가지 종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 표본 오차라고 해가지고 샘플링 에러, 그 다음에 비표본 오차라고 해가지고 non sampling error,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 표본 오차는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비표본 오차도 주의해야 되는데, 표본 오차, 이거는 우연히 표본에 선택되는 관측치들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표본과 모집단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본과 모집단 간의 차이. 표본 오차예요. 자, 우연히 표본에 선택되는 관측치들 때문에, 관측지 때문에 존재하는 표본과 모집단 간의 차이가 바로 표본 오차입니다. 예를 든다면 표본 오차는 뭐냐?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의 차이 있죠. 두 가지의 차이. 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차이가 바로 표본 오차입니다. 자, 표본 오차를 줄이는 것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표본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면 표본 오차는 감소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표본 크기를 증가시킨다. 표본 오차는 감소한다. 그래서 표본 오차는 표본 크기만 증가시키면 줄어들어요. 표본과 모집단 간의 차이인데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면 표본 오차는 감소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비표본 오차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비표본 오차는 자,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실수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또는 부적절하게 선택되는 표본 관측치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그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부적절하게 선택되는 표본 관측치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관측을 했는데 관측한 결과를 기록하면서 실수했어요. 기록할 때. 이것도 다 뭐예요? 비표본 오차죠. 관측한 내용하고 다르게 기록하는 겁니다. 흔히 발생하죠. 이건 바로 뭐예요? 비표본 오차입니다. 그래서 비표본 오차는 자, 표본 크기를 증가시킨다고 해도 비표본 오차 감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없죠. 표본 크기를 증가시킨다고 해서 비표본 오차가 감소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확률적으로 뭐예요? 표본이 많으면 비표본 오차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수라든가 실수 또 부적절하게 선택되는 표본 관측치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다. 그래서 비표본 오차는 표본 크기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의 비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거예요. 어떻게 실수할까요? 보통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 데이터를 부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또 질문을 부정확하게 질문했는데 응답도 부정확해요. 데이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 수집상의 오차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무응답 오차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무응답 오차. 그래서 표본의 일부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표본의 일부로부터 응답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 자, 무응답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앞에서 썼었죠? 바이어스. 선택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선택편이. 이거 뭐냐면 자, 표본 추출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본 추출 방법이 모집단의 일부가 표본에 선택될 수 없게 만드는 경우예요. 아예 모집단의 일부가 표본에 선택될 수 없게 만들 때 자, 표본 추출 방법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부가 아예 표본에 선택될 수 없게 만드는 경우, 이럴 때 발생하는 오차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의 비표본 오차가 있다. 자, 데이터 수집상의 오차와 무응답 오차, 또 선택편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특히 선택편이라는 용어, 요거 좀 잘 확인하시고 뒤에 가면 한 번 더 언급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비표본 오차. 자, 그래서 데이터 수집과 샘플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 정도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5장에 나오는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리마인드하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5장 공부하실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